3월 중순인데 창밖을 보니 갑자기 펑펑 내리는 눈과 함께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요. 단순한 꽃샘추위라고 하기에는 이 날씨 변동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봄이 오는 듯 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한겨울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요즘 들어 날씨가 정말 예측 불가능해졌어요. 꽃이 피어날 준비를 하던 자연도 당황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이런 극단적인 날씨 변화에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MHz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 평균 온도를 낮추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및 전국에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기후변화와 관련 활동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책으로 만나는 지구, 영화로 풀어보는 환경 토크, 채식을 부탁해 몸과 마음이 편한 밥상 이야기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4시에 재방송이 있습니다. 웹에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주파수와 시간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거, 공유는 사랑입니다. 키워즈로 살펴보는 기후 뉴스 2가지 가져왔는데요. 세계 도시 15% 극한 가뭄 폭우 동시 겪어. 비정부 기구 워터에이드는 물과 기후, 즉 도시 인구에 대한 위험 증가라는 보고서를 지난 12월에 공개했습니다. 세계 대도시 112곳 가운데 15%가 기후의 극단적 전환을 뜻하는 기후 채찍질을 자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발표했으며 20% 이상의 도시가 습한 기후에서 건조한 기후로 또 그 반대 방향으로 급격한 기후 반전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기후 대응댐 후보지 9곳 확장.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여 년 만에 전국에 댐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제1차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을 통해 기후 대응댐 건설 후보지 9곳을 확정했는데요. 확정된 댐은 경기 연천, 강원 삼척, 경북 애천 등 9곳에 해당되며 본격적인 사업은 2027년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이 댐들을 통해 최대 1억 톤의 물을 저장하고 연간 4천만 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환경단체는 댐 건설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기존 자원을 활용한 물관리 계획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변화 라디오 방송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음악 듣고 오늘의 초대 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봄 여성이 꺾었다 너의 방문 앞에 누워서 긴 잠 실컷 자고 나오면 그때쯤엔 예쁘게 피어있겠다 별 띄운
꼭 봐야 하는데 내게 기대어 조각 잠을 자던 그 모습 그대로 잠들었구나. 무슨 꿈을 꾸니 깨어나면 이야기해줄 거지. 언제나의 아침처럼 빼곡한 가을 한 장 저보다 너의 우체통에 넣었어. 가장 좋았던 문장 아래 밑줄 그어 나 만나면 읽어줄래. 새하얀 겨울 한숨 속에 다 나의 혼잣말을 담았어. 줄곧 잘 참아내다가도 가끔은 철없이 보고 싶어. 새삼 차가운 연말의 공기가 뼈틈 사이사이 시려와 움츠려 있을 너의 그 마른 어깨를 꼭 안아줘야 하는데 내게 기대어 조각 잠을 자던 그 모습 그대로 잠들었구나. 무슨 꿈을 꾸니 깨어나면 이야기해줄 거지. 언제나의 아침처럼 아이유의 겨울잠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변화 라디오 방송 지구로운 채식 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지난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핵사고 14주년을 맞이한 날이었는데요.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어떤 에너지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이며 에너지 정의행동의 이영경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에너지 3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리상의 이유로 이영경 사무국장님은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 지금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저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 날씨는 지금 어떤가요? 여기 아침에 어제 밤새 눈 진짜 많이 왔다가 네. 지금은 이제 해가 약간 구름 사이로 기웃기웃하고 있기는 하네요. 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게요. 3월 중순인데 정말 괴상한 날씨를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네요. 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 나누는 기후변화의 하나의 어떤 결과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그 사무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눌 텐데요.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환경활동가로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그 오프닝에서 잠깐 소개를 드렸거든요. 에너지 정행동에서 지금 사무국장님으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에너지 정의 행동에서 활동하게 되는지 그 에너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다지 하나의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의 필수처럼. 그래서 어떻게 에너지 정의 행동의 일을 하게 되시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에너지적인 행동은 지금 창립한 지 한 20년이 넘은 단체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이제 환경운동에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뭐 화력발전소 건설 문제나 핵발전소 건설 문제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게 에너지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주위의 환경 파괴라고 부르는 그런 문제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구나. 뭐 지역의 삶의 문제, 그리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문제, 뭐 이런 것들까지 좀 엮이면서 진짜 내 생활, 내 삶들과 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 깨닫게 된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자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얘를 정의롭게 바꿔야 되는 운동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에너지 정의행동이라는 단체를 이제 같이 좀 만들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활동을 좀 이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에너지적 행동이 거의 20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꽤 역사가 좀 깊은 활동 단체인 것 같아요. 조금 네. 더 정의 행동, 에너지 행동이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은요? 사실 에너지 정의행동이 원래 이름 에너지 정의행동이라는 단체명을 쓰기 전에는 청년환경센터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학 졸업하면서 시민운동을 처음 접했던 청년들이 좀 그 열정들을 좀 담아서 만들었던 단체인데요. 2010년 이후에 후쿠시마 핵사고 생길 그 즈음에 에너지 문제에 좀 더 집중하면서 이름을 다시 바꾸고 다시금 새롭게 출발을 했거든요. 이름에서 딱 드러나는 것처럼 에너지 문제에 집중을 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생산할 거냐, 그리고 운영할 거고 분배하고 소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단체이고 그 고민에 깃들어서 당연히 연대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청년 환경 단체로 시작해서 인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인제 에너지를 정의롭게 생산, 분배, 뭐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로 거듭난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활동을 크게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주로 의제로만 본다면 네. 일단 탈핵,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는 탈원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네. 탈핵, 그리고 기후 정의, 그리고 에너지 전환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의 정책이나 지방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면서 법이나 제도들을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활동들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토론회나 강연회 같은 것들을 좀 다양하게 갖습니다. 그리고 당연히도 시민사회 단체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뭐 교육이나 캠페인들도 같이 하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정의라는 시리즈 책자도 만들기도 하고 뭐 보드게임 같은 것들이나 교재나 교구 같은 것들 개발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환경 단체가 있지만 특히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그 에너지성 행동 단체가 많은 분들이 좀 더 알고 좀 더 함께 참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길 정말로 저도 바랍니다. 네네. 사실 저도 에너지성 행동은 몰랐습니다. 제가 환경 활동을 하고 네. 있지만 잘 몰랐고 어떻게 보면 제가 몰랐던 것은 '제가 관심 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에너지는 거의 우리 일상생활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불편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현 세대의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숙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 놓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이제 후쿠시마 핵사고 14주년을 맞이해서 얼마 전에 그 행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맞아요. 행사였는지 아마 이게 올해만 있는 건 아닌데 아닐 것 같아요. 좀 설명을 좀 해 그쵸. 주신다면은요? 지난 토요일이죠. 3월 15일에 후쿠시마 14년 탈핵 민주주의 행진. 요것이 이제 풀 네임인데요. 네. 관련해서 그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제 탈핵 말 쉽게 설명하면 집회 같은 거죠. 집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일어난 것이 2011년이고 올해로 14년이 되는 해여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좀 기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다시 고민하고 한국 사회의 탈핵을 요구하는 내용을 좀 주되게 담아서 해마다 3월 11일 즈음에 이 행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어떤 때는 정말 말 그대로 행진이기도 했고, 어떨 때는 그냥 집회, 어떨 때는 부스 행사처럼 이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들을 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특히나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지금 확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핵발전의 문제가 민주주의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 핵발전 문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자리로서 지난 토요일에 광장에서 함께 열렸었습니다. 네. 벌써 14주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네, 생각해 보면 엊그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저기 동해안 특히 인제 태평양 바다의 그 핵 오염수를 방류한 거죠. 그리고 네. 인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는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광분하고 했었었는데 '이게 언제 있었나.'라고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 사라진 것 같은 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런데 인제 매년마다 인제 그 핵사고를 기념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하는 어떤 다양한 행사를 인제 시민들과 이어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이 올해의 주제는 좀 더 다르게 탈핵 민주주의 행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금 문제 매듭이 음.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러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쵸. 인제 뭐 탈핵 민주주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그 이 탈핵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은요? 사실 핵발전은 민주주의라는 언어와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발전 방식이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재작년만 좀 되돌아보더라도 일본에서 핵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정책들을 보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 우리는 바다가 오염될 건지 우리의 먹거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어라는 우려들을 계속 내보냈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정부는 그 우려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묵살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가져갔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기보다는 정책적이거나 혹은 정부 차원에서 그것들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사실은 진행이 되어 왔었죠. 네. 근데 핵발전은 오염수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뭐 원료를 채굴하는 과정에서부터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을 하겠다라고 네.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어느 지역을 선정하는지, 그 선정된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할 때도 그렇고, 네. 폐기하는 과정까지 모두 이르기 그 전 과정에 있어서, 네. 실제로 핵발전이 들어서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이 핵 에너지를 쓰는 국민들에게 그 의사를 투명하게 묻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음, 음. 그런 것도 있는 데다가 실제로 핵 기술이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우리가 또 따져보기 시작하면 핵 네. 기술은 너무나 다들 알고 계시지만 핵 음. 무기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네. 핵무기의 기술을 음. 평화적 이용이라는 외피를 씌워서 사실 마치 평화적인 것처럼 핵발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기의 속성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 무기이기 때문에 안보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거의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최근에 지금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라고 네, 지금 핫 하는 이슈죠. 것도 네네. 네. 핵전과 연결되어 있는 네, 그러네요.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핵이라는 핵발전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비민주적이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우리가 광화문에서 계속 12월 3일에 일어났었던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광장에 시민들이 계속 모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랬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 자체가 이제 핵발전을 워낙 진흥하는 방향으로 가져갔었던 것에 대한 또 다른 문제 제기의 형식이 민주주의와도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좀 더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올해는 그래서 더더군다나 탈핵과 민주주의를 좀 엮은 광장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 행사가 이제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서 이제 민주주의 또는 정치 참여, 시민들 정치 참여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정책의 투명성과 같은 좀 더 넓은 사회적 이슈들을 좀 연결해서 하는 행사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이제 핵진흥에 관련해서 이제 오늘 그 주로 얘기를 나눌 텐데요. 그게 이제 바로 네. 얼마 전에 2월 달에 통과한 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활정 발표되었잖아요. 그래서 네, 윤 정부의 그 핵진흥과도 이제 맞닿아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네. 계획이 향후 15년간의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와 공급 방향을 결정한 아주 중요한 청사진이라고 하는데 좀 더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그러면 사실 이름이 좀 어렵죠. 네네네. 저희 뭐 좀 줄여서 전기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전기본 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네. 그냥 전력 계획이라고 하자 이렇게 아, 얘기도 전력 계획. 하거든요. 네네. 네. 사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를 얼마나 늘릴 거냐 네. 초점이 맞추어진 계획이에요. 그래서 전기사업법이라는 요거보다 좀 더 상위법에서 이제 규정해 놓고 2년마다 이 계획을 세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2년마다 세우되 15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2024년 작년에 이 계획이 나왔으니까 네. 2024년에 세운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은 38년까지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의 아주 기본 바탕은 전력 수요, 그러니까 203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얼마나 쓸까를 먼저 전망하고 네. 그것에 대해서 발전소를 얼마나 어떻게 짓고 송변전 시설을 어떻게 계획할 건지 그리고 이 중에서 혹시 우리가 수요 관리를 통해서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주되게 계획에 담습니다. 네. 여기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인데 이 2038년까지 계획을 담은 이제 제 11차 전력 수입 계획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향후 우리가 이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 과정에서 충분히 뭐 사회단체라든지 환경단체들과 충분한 어떤 정부하고 그 어떤 대화라든지 소통들이 많이 있었었나요? 아이고. 아니었던 거. 그랬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후위기나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할 때 사실 거기에 얽혀 있는 당사자 그리고 네. 이해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언급을 하잖아요. 네. 아까도 탈핵이 굉장히 민주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전력계획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전력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세우는 위원회를 두는데요. 네. 그 위원회에 실제로 좀 시민사회거나 혹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뭐 에너지 전문가, 뭐 정책 전문가라고 불리는 일부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요. 네. 근데 대부분의 이 구성 자체를 정부가 하다 보니 그냥 정부의 주된 기조에 맞춘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시민사회 뭐 저희만 하더라도 당장 탈핵을 이야기하는데 네. 탈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위원회에 같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지금 핵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전남 영광의 주민이 네.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석탄 발전소 노동자가 참여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공청회에도 지금 쭉 나열했었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그냥 홈페이지에 의견 개진 정도로만 남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력계획이 수정되었다라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도 여기하고도 또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런데 네. 소비자인 시민과의 전혀 어떤 소통 없이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부의 입맛에 맞는 어떤 그런 전문가들과의 어떤 관계로 결정된 이 사안에 아마 불만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죠? 진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공청회 때 이제 의견이 좀 반영이 안 되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전력 계획 공청회 하는 날 목소리를 좀 내기 위해서 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단상에 올라가셨던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들이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구호를 외치다가 사실 무대에서 끌려 나오셨어요. 끌려 나오고 다 연행이 되고 다 연행이 돼서 그날 수갑을 차고 연행됐다가 풀려 나온 경험도 있거든요. 아이고. 그만큼 그냥 이 행사를 위한 행사처럼 네. 공청회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을 많이 우리 현재 여기 가까운 지자체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어떤 공청회라고 그렇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진행이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좀 더 변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번 전력 계획에서 가장 좀 주목할 쟁점 사항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은요? 사실 11차 정기보는 언론에서 났을 때 딱 헤드라인으로 뽑힌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네. 핵전소 몇 개 더 지을 건가. 아, 네. 11차 정기보훈에서 우리와 같은 시민사회에서 가장 문제로 꼽고 있는 것은 핵발전소를 처음에는 3기였어요. 대형 핵발전소 3기를 더 짓겠다. 네. 그리고 아직 기술 개발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도 무려 4기나 그 네. 계획에 반영되었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네. 이게 근데 이렇게 반영이 되기 위해서 이 11차 정기본에 어떤 문제가 더 하위에 어떤 문제가 더 있냐면 아까 왜 전력 계획의 가장 전제는 15년 후까지 우리가 전기를 얼마나 쓸 거냐가 기본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발전소를 더 늘리니까 당연히 수요도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발전소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네. 계획의 순서는 수요를 보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발전소가 이렇게 필요해라고 되어 있는 건 맞아요. 네. 순서상으로. 네. 근데 이 수요가 정말 정확한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늘 해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2036년까지의 계획을 세웠던 10차 전기본 네. 보다 2038년까지의 계획을 세운 11차 전기본을 보면 전력 수요 예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거든요. 그 2년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 그것이 전력 늘어나니까 수요가 늘어난 어떤 이유는 뭐가 될까요? 주로 이제 기억되는 게 AI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정부에 이제 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분들도 보니까 인공지능을 굉장히 앞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전 세계가 이제 그러한 트렌드라고 하는데 이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2050년 탄소 중립을 하려면 낮춰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상하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진짜 맞아요. 맞는 말씀이세요. 전력 수요가 그렇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가장 큰 요인이 네. AI와 그것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 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네. 이것이 가지고 오는 전력 수요는 정말 어마어마해서 실제로 얼마 전에 미국이
바로 며칠 전인데요. 바로 며칠 전에 미국이 이 데이터 센터와 AI가 사용하는 전력 때문에 이거는 정말 비상이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네.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고 용인의 반도체 단지를 우리가 세우겠다라고 정책적으로 정했잖아요. 네. 용인에서 반도체 단지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전력 수요 그리고 그 전력의 사용 때문에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실제로 1년 동안 용인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보다 많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렇게나, 예.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 배출을 0으로 수렴하는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용인시라고 보면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의 자기네 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보다 네. 훨씬 많은 양의 온실가스 배출이 계획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상 용인시는 탄소 중립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렇겠네요. 더 많은 배출을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정합성이 없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거고 온실가스 배출은 추후의 문제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위한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핵발전과 같은 위험한 에너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이 그대로 11차 정기본에 반영이 된 거죠. 네. 대형 발전소 3개와 소형 모듈 온전 1개. 왜냐면 대부분 이제 독일을 비롯해서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온전이라고 해서 그거 아닌 이제 깨끗한 청정 에너지 뭐 풍력이라든지 이제 태양광 발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대형 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시 세기라고 하면은 분명히 어디에다 이거 선정할지는 아직 정해지는 않은 거죠. 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네. 이제 세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초기에 11차 전기본에서는 세기였다가 네. 연말에 민주당하고 합의하면서 3기가 아니라 2기로 조정을 했고요. 아, 네. 3기는 유보라고 사실 계획상으로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 전북에 가까운 영광 원자력 발전소도 지금 수명 연장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전국적으로 거의 뭐 30개가 넘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안전도 있지만 그 후에 사용 후 폐기물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가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좀 더 방금 이제 핵발전소 관련한 사용 후 폐기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불안한 마음은 어디에서 태어나 우리에게까지 온 건지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변화 라디오 방송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지난 3월 11일 동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핵사고 14주년을 맞이하여서 오늘 에너지 정의행동의 이영경 사무국장님과 함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에너지 3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화 다시 연결할게요. 네, 전력 에너지 현안을 해결하고 이제 첨단 산업 및 탄소 중립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국회에서 통과한 에너지 3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일부에서도 조금 방사성 핵폐기물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이영경 사무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환경단체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쟁점 사항 때문에 그런가요? 사실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지역하고 시민사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부지 내에 임시 저장이라는 항목을 들여보냈기 때문이에요. 부지 내에다가 임시로 저장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 핵발전소 안에 다시금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짓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수십 년 동안 핵발전소 문제로 희생을 해왔는데 여기에다가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또 두겠다라는 것이니까 당연히 지역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죠. 네.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사실은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을 우리가 언제까지 도대체 발생시킬 거냐의 문제하고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어 네. 라고 한다면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은 쓰레기를 내보내지 않거나 네. 최소한 쓰레기를 줄이거나가 그렇죠. 네. 먼저 얘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고준위 핵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40년 넘게 핵발전을 이용하면서 쌓아왔던 핵쓰레기가 있는데 이 쓰레기를 지금 처리할 방법은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 쓰레기를 더 만들 거야가 기본 전제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쓴 것을 처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앞으로 더 늘릴 거야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가 먼저 고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일단 전제로 전혀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늘어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지역에다가 임시로 더 쌓아두겠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지역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저희 같은 활핵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네, 법으로 보장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그냥 밀고 나가겠다라는 이야기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정부와 핵산업계가 계속 이 부분을 주장을 했어요. 네. 고준위 이 핵폐기물 특별법이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핵발전소를 멈출 수도 있다라고 사실상 국민들을 위협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법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사실 이 법에서 드러나는 해법이라는 것은 그냥 지역에다 폐기장을 더 짓겠어. 네. 였다는 거죠. 네. 현재 지금 고준위 핵폐기물 같은 경우는 각각 그 핵발전소마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임계점에 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 차게 되면 그 옆에 그 부지 내에다가 또 추가로 짓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 주민들과 갈등이 심각할 것 같고 이렇게 꼭 그야말로 이 핵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뭐 40년 사용을 하지만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수백만 정확하게 그 폐기되는 시간을 잘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10만 년.
네, 10만 년이라고 하면 사실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이 지구상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에 머물게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 변경될 사항은 가능성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요번에 특별법이 뭐 법이라는 게 늘 그렇죠. 이 법의 내용 중에 독소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빼고 개정할 수 있는 여지들은 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네, 사실 끊임없이 그렇게 부진의 임시 저장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관리하는 전반적인 정책들이 이 법안에 담겨 있는 잘못된 조항들은 빼라라고 우린 끝없이 요구를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좀 더 고준위 핵폐기물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가, 잘 처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 고준위 핵폐기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저도 옆에 전등을 켜고 있지만 이 전등의 30%는 핵발전에서 온단 말이죠. 네, 그럼 저도 지금 핵폐기물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실상 이 고준위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문제인 거죠. 근데 네, 그것을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핵산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여전히 핵발전이 가동되는 지역에다가 그냥 쌓아두자라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네, 그래서 당장 저부터도 전기를 켜고 있는 이 순간순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지라는 고민과 지혜와 그 해법을 함께 찾아 나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준위 법에서 그리고 정책에서 정확히 반영해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지금 주어진 특별법을 더 바꾸고 당연히 긍정적인 방향 그리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노력하는 것은 지금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에 대해서는 편리함은 느끼지,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핵발전소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발전소가 있는 부근에 있는 주민들만의 문제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방금 이제 핵발전소에서 오는 전기가 본인 이제 그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데 30%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전기 30%는 핵발전소에서 오고 우리가 편리하게 느끼지만 사실은 이 핵발전소 부근에 있는 주민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쓰는 전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 핵발전소의 어떤 핵폐기물 그리고 핵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뭐랄까 함께 공론화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환경단체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에너지 문제, 특히 핵발전 문제는 사람들이 사고만 안 나면 되는 것처럼 여겨요. 네, 그런데 사고가 나지 않았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스리마일이나 러시아의 그 구소련의 체르노빌 아니면 일본의 후쿠시마와 같은 큰 핵사고가 난 적은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늘 불안하고 늘 건강의 위협을 받고 그 네, 인터넷 생태계는 방사능 피폭을 저선량이라 할지라도 늘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것이 정말 안전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이 에너지가 과연 정의로운 방법인가에 네. 대해서 늘 의심하고 정책적으로 이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 갖고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또 넌지시 드네요. 네, 아니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전력 계획에서 그 핵발전소 그러니까 에너지 그 믹스에서 좀 비중이 높아졌나요? 과거 예, 높아졌습니다.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 핵발전소 말고 이제 핵발전소 오는 전기가 있고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은 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에너지 3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방금 우리가 말씀 나눴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또 하나는 해상 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특별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핵발전소에서 나온 전기 외에 이제 그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관해서는 어떤 것이고 어떤 쟁점 사항이 있을까요? 사실 전력망 특별법 그러면 법안 자체도 이름이 너무 어렵고 네, 힘든데요. 그래서 아마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래서 그냥 에너지 3법 막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력망 확충법, 근데 저희가 좀 줄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전력망 특별법 이렇게 네.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전력 계획을 세웠을 때 늘 뒤에서 벽에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핵발전소 2개를 큰 걸 하나 지었어. 부지 선정도 제대로 해서 빠르게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사실은 서울 수도권 혹은 산업단지가 많은 곳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당연히 송전탑, 송전선이 서야 되거든요. 네. 근데 송전탑, 송전선은 그렇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길이만큼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봤을 때 수백 개의 송전탑이 들어서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탑이 건설되는 지역은 당연히 그 지역마다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누가 내 땅에 혹은 내 집 앞에 네. 송전선이나 송전탑이 서는 걸 찬성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력계획 뒤에 송변전 시설을 만드는 것도 늘 문제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문제니까 국가가 아예 전력망을 빠르게 지을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전력망법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국가가 그냥 뭐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발전소도 빠르게 짓고 송전선도 빠르게 지으려고 원래는 전원개발 촉진법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이것도 거의 한국전력의 약간 무소불위의 법이에요. 그런데 전력망 특별법은 그거보다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있어요. 그럼 전력망이 확충되는데 생기는 뭐 생태적인 문제라거나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문제라거나 수용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거의 그냥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 보니까 환경 및 생태계 영향 평가를 면제해주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의 한 60일 정도 지나면 60일 정도 이제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그냥 협의를 끝나는 것이다라고 간주해서 그냥 밀어붙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 없이 그냥 국가기관이 어떤 폭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법이라고 할까? 실제로 우리가 2030년,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계속 늘려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재생에너지는 약간 분산된 형태로 짓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재생에너지로부터 나오는 전기를 실제 수요처로 옮기는 촘촘한 전력망을 만드는 건 되게 필요해요. 근데 네. 이것이 그 촘촘한 망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기보다는 사실상 핵발전소 2기를 더 짓고 아니면 뭐 서남 해안에 대규모의 풍력을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한 전기를 옮기는 방식으로 오히려 대규모의 전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많이 얘기가 될 수 있다, 진행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고 실제로 얘가 재생에너지를 옮기는 그 촘촘한 전력망에 이 확충법이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을 짓는 과정에서 너무나 정부의 그냥 주도하에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반생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조명이 필요합니다. 네.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사실은 내가 쓰는 에너지는 내가 생산하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이제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과 관련해서 많은 어떤 법안도 있곤 하지만 우선 내가 쓰는 에너지를 내가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부족한 에너지는 이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는 게 이제 우선 순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 빈 공터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옥상이라든지 많은 어떤 그 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은데 거기에는 그렇게 지금 눈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아 보이는데 맞나요? 사실 우리나라의 정책이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사실은 태양광, 내 집에다가 세울 수 있는 태양광, 혹은 우리 동네에 세울 수 있는 태양광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적은 편이죠. 네. 그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것이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확충하는 것,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자립을 향한 첫걸음일 테고요. 사실 그것이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들, 정부의 지원, 지방정부의 지원, 그리고 공기업들의 좀 노력 같은 네.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시민들의 관심도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 네, 맞습니다. 네. 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네. 이제 작가로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책을 쓰셨어요. 네, 최근 네. 책이고 어떤 책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나와서 네. 이제 나온 지 한 달이 안 된 따끈따끈한 따끈따끈. 네. 책은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 정의 네. 네. 수업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말 그대로 에너지 정의에 대한 내용을 좀 담은 거고, 좀 사건을 중심으로 담아놓은 내용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정선 탄광에서 일어났던 탄광 폭발 사고, 이런 사건, 아니면 뭐 이란 이라크 전쟁이라는 사건, 역사적인 네. 사건들, 뭐 아니면 우리 그 태안에 네. 기름 유출 사고 있었잖아요. 뭐 이런 사고들, 이런 사건과 사고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에너지 정의라는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을 좀 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차분히 담아봤어요. 그래서 꼭지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쉽게 아마 읽히실 것 같고, 얼마 전에 고등학교 사회 선생님께서 서평을 안 그래도 적어주셨는데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많다. 네. 이렇게 주셔서 되게 반가웠거든요. 네. 관심 갖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읽어봤는데 그 청소년 필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읽어봤으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별이 각각 사건이 우리 에너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어서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꼭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현경 그 사무국장님 쓰신 다른 책도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책인데요. 저희가 다음 라디오에서도 책으로 만나는 지구에서도 좀 소개를 할까 해요. 네, 네, 관심 갖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들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시민의 어떤 정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는 시민행동 많이 하잖아요. 네. 텀블러를 든다거나 장바구니를 들고 다닌다거나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저는 굉장히 많은 실천들을 이미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을 다 혼자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합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여론이 사실 되는 거고, 그 여론이 만들어지면 정치나 정책이 바뀔 수 있거든요. 이 합을 만드는 과정에도 손도 내밀어 주시고 목소리도 한 톤 더 높여 주시고 발걸음도 좀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에어컨을 사용을 하는데 내가 에너지를 좀 아껴야지 이런 기후이기 때 하면서 에어컨의 설정 온도를 평소에는 한 20도쯤 해놓으셨다가 네. 깨달음을 얻고 이제부터 26도를 해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보다 사실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가 석탄이 아니라 핵이 아니라 태양이나 바람으로 바뀌면 그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행동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네.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정책이나 제도가 바뀌었을 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그리고 내 주위에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유엔 환경계획이라는 곳에서 개인이 기후 위기와 싸우는 법이라고 네. 해서 10가지 지침을 소개했는데 네. 첫 번째 지침이 뭐냐면 기후 위기 이야기를 퍼뜨려라였어요. 네. 주변에다 많이 얘기해달라. 그리고 에너지 문제도 얘기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정치를 압박해라였습니다. 네. 우리 조만간 선거가 앞으로 좀 다양하게 다가올 텐데요. 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여기 정책이 되게 좋아, 이 정책은 좋아, 이 정책은 별로 좋지 않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퍼뜨려 주시고 그리고 내 표는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정치를 압박하는 것 이런 것도 좀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네. 손을 좀 내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요. 네. 그러면 이 환경단체가 우리 시민들의 그 합을 만들어가는 주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단체, 환경단체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어떤 에너지 전등 하나 끄는 것보다 정책을 바꾸는 거, 그게 훨씬 더 힘이 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환경단체에 후원을 한다든지 또 광장에 목소리를 보낸다는 거 다양한 방법으로서 정책을 바꾸는 것이 더 큰 온실가스 줄이는 하나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시는 에너지 정행동의 이영경 사무국장님을 이제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또 한 번 다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Well, I'm gonna wor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wor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and I think I can. I'm gonna get to